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재벌 해체 그 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너무 공포스러운가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매우 가능성 높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경제 스태프들, 또 시민단체들,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재벌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게 뇌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뇌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든 기관 투자자든 웬만하면 자기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결권을 확실하게 행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행사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찬성을 하면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반대를 하면 안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표를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또는 그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회이사로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를 행사하시겠어요? 보나마나입니다. 총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표 던져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에서 앞으로 총수들의 영향력은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 기존의 순환출자, 신규 새롭게 이루어지는 순환출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계속 그것을 없애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순환출자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 뭐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벌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예를 들어 1%로 99% 또는 100%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순환출자의 고리거든요. 그럼 그걸 다 끊어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수 1인이 50개의 기업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1% 또는 2%를 가지고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다 끊어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주식들을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몇 개의 기업으로 다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지배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순환출자 금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0%의 재벌 계열사들 중에 그게 20개가 될지 또는 30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계열사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재벌 기업이 아닌 거죠. 그냥 독자적인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순환출자 해소,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지주회사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어요. 이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부거래 차단, 즉 재벌의 계열사들끼리 서로 내부 거래하는 것을 그걸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벌 오너들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아니, 재벌 오너들 나쁜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무력화시키자, 이들을 쫓아내자라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앉아 있더라도 아무 일 못하게 하자는 거죠. 네. 그들이 늘 무슨 비리의 주인공이고 말썽꾸러기들이고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수긍할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어. 그자들이 정말 그자들 때문에 문제야.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오너가 사라졌거나 오너가 무력화되었던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예, 오늘은 그냥 간단히 맛보기로 몇 개 기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동일업종 오너 유무 비교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오너가 총수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드물지만 몇 개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자동차 업종에서 기아자동차가 있었죠. 기아자동차가 1981년에 오너가 김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오너십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또 그 김선홍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배주주 지분을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노동자 기업이 된 겁니다. 오너가 사라지고 나서 노동자 기업이 됐어요. 전문 경영 기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노사가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코스트 다운 시키고 새로운 차종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봉고 신화라고 하는 걸 일으켰죠. 그래서 1980년대에 기아자동차가 정말 도약을 했습니다.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회사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7년에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난 거죠. 그게 IMF 외환 위기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기업이. 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냐? 1980년대는 그렇게 노동자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원가 다운시키고 새로운 제품 개발하고 스스로 나서가지고 차 팔고 뭐 이래가지고 회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 효율 떨어지죠. 적당히 일하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됐느냐. 부품들을 빼돌려가지고 그 담장 밖에다 던져놓고 말이지 나중에 퇴근할 때 그거 갖고 가서 그 정비회사에다가 팔아먹고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김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거기 갔다가 그것을 보시고 기함을 하셔가지고 그 칼럼에다 쓰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잘 안 팔리죠. 원가 올라가죠. 그래 회사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월급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분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회사 장부들을 다 뒤져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회사가 그러니까 분식이 엄청난 규모의 분식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옆에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요. 1993년, 94년, 97년까지 쭉 이게 나오잖아요. 자기 자본하고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1994년부터 말이죠. 자기 자본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된 거예요.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는데 장부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9천억, 1조가 넘는 그런 자기 자본이 있는 것처럼 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밑에 당기 순이익을 보더라도요. 예. 1993년에 187억, 또 1994년, 95년 쭉 계속 당기 순이익이 있는 걸로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밑에 보면 마이너스 2,900억, 1995년에 마이너스 7,700억,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이 적자가 드러나면 급여를 못 받잖아요.
회사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장을 한 거죠. 이것을 노동자들하고 김선홍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다 그냥 한 편이 돼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 총수들 나쁜 놈들이죠. 온갖 비리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뭐 분식 회계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노동자들, 전문 경영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다. 더 심하더라. 라는 거예요. 더 심하더라. 그래서 그냥 망해버렸어요. 1997년에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너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잖아요. 망한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죠. 그리고 몇 년 만에 그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확실하게 올라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재벌 해체 그 이후 기아자동차가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 재벌 해체가 됐더니 노동자 기업이 됐더라. 전문 경영 기업이 됐더라. 둘이서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다. 실제로 잘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꾀가 나오고 원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적자가 쌓이고 결국은 망했다. 이게 재벌 해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 큰 대기업 중에서는 그런 기업이 또 있어요. 대한전선. 2004년에 이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해체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설원양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60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남이 연대 다니던 그런 상태였어요. 아직 그러니까 설 회장은 자기가 죽을 걸 전혀 생각을 못 했었던 거고,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경영권 이양과 관련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죠. 그냥 그러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경영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일가 친척 중에는. 그래서 그 설원양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팔격인 비서실장이었던 임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한전선 그룹의 사령탑이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맡아서 이 회사를 꾸려갑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인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주 리조트도 인수를 하고 그 진로 유통센터 이런 것들도 인수하고 전선그룹이 말이죠. 그걸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와, 저 대한전선 정말 잘 나간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2004년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에 희미한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이 대한전선입니다. 짙은 선은 LS전선인데 2004년에 두 개가 시가총액이 거의 같았어요.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 그런데 대한전선은 그래서 완전한 전문 경영 기업으로 출발을 한 거고, LS전선은 이때 LG그룹으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완전한 철저한 오너 경영 기업으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한전선이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막 인수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LS전선은 오너 체제로 해가지고 똑같은 업종에서 이렇게 그 도약을 이루었는데 왜 대한전선은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임모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기 회사를 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챙겨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됐고,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그룹 전체가 다 가라앉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너가 무력화되고 나니까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재벌 해체와 비슷한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 후는 뭐냐? 망했다. 망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재벌 해체 그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편별로 기아자동차 편, 또 대한전선 편, 또 서울우유협동조합 편, 유한양행 편,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너가 사라진 기업들이
어떤 경로를 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오너를 내치고 나면 그 다음에 도대체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현실적인 감각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